추리영화 단골 소재 20세기 발명기담. 작가는 프레드릭 브라운. 1906년에 출생, 1972년 사망. 의외의 결말을 맺는 신라라고 비틀린 단편 SF 겸 추리작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코믹 SF 걸작선, 썸씽 그린, 교환살인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1967년부터 방영된 스타트rek의 원한 작가로도 유명세를 얻는다. 다음은 추리영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프레드릭 브라운의 대표 소설 20세기 발명기담의 주요 내용이다. 제1화 잠입술. 20세기가 되자 세 가지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슬프게도 그 발견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 세 가지 발견 가운데 하나가 잠입술의 비결이다. 잠입술의 비결은 1909년에 아치볼트 플레이터가 발견했다. 그는 에드워드 7세가 술탄 압드 엘 크림 궁전으로 파견한 사절로서 술탄은 오스만 제국과 관계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소국의 군주였다. 아마추어였지만 열성적인 생물학자 플레이터는 생쥐에게 여러 가지 혈청을 주사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어떤 종류의 주사액을 발견하려고 실험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윽고 39번째 쥐에게 주사를 놓았을 때 그 쥐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쥐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손안에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털도 발톱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쥐를 살짝 우리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자 2시간 뒤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주사액의 양을 늘려 실험해본 결과 24시간까지는 쥐를 투명하게 해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보다 양을 더 늘리면 쥐는 병이 나거나 풀이 죽었다. 또한 사라졌을 동안 죽이면 그 쥐는 죽는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도 알았다. 자신의 발견이 중대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한 플레이터는 대영 제국에 사표를 제출하고 하인에게 휴가를 준 다음 실험실에 파묻혀 자기 스스로를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 3분 동안만 사라질 수 있도록 소량의 주사액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내성이 쥐와 똑같아질 때까지 실험을 거듭했다. 24시간 이상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주사를 맞았을 때는 그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몸의 어느 부분이나 모두 입을 다물고 있으면 틀니도 보이지 않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알몸이어야 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옷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주지 않았다. 플레이터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에 대한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이 발견을 황제 폐하의 정부에 보고하여 첩보기관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우선 그 전에 한 번쯤 재미삼아 장난을 해보기로 했다. 그가 전에 재직했던 술탄의 궁전에는 할렘이 있었는데 엄중한 감시 아래 접근을 못하게 했으므로 그는 전부터 그곳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 살짝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하여 뭔가 걱정스러운 일 끈질기게 마음에 달라붙어 도저히 떼어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을 느꼈다. 어떤 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가지 않았다. 꼭 한번 시험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알몸이 되어 최대한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양의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무장한 황관 앞을 지나 할렘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주 간단했다. 50여 명의 미녀들이 한낮의 일과로서 팔다리와 몸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향유와 향수를 바르는 등 몸을 가꾸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며 그는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카시아 여인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남자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일을 그도 생각했다. 만일 밤까지 이곳에 머물러 다음날 오후까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으므로 절대로 안전했다.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 그 여자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불이 꺼진 뒤 그 여자 방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녀는 틀림없이 술탄의 고마운 행차로 여길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간 방을 확인했다. 무장한 황관이 한 사람 커튼으로 칸막이한 문 앞에 서 있고 나머지는 침실 입구에 한 사람씩 서서 감시하고 있었다. 클레이터는 그녀가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황관이 복도 쪽을 쳐다보고 있어 커튼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슬쩍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의 불빛은 흐릿했다. 그러나 침실은 캄캄했다. 그는 조심조심 손으로 더듬어 가까스로 침대를 찾아냈다. 살금살금 손을 내밀어 잠들어 있는 여자를 만졌다. 그러자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술탄은 절대로 밤에 후궁을 찾는 일이 없었다. 수많은 후궁들 가운데 한 사람 때로는 몇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갑자기 밖에 있던 환관이 안으로 뛰어들어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입술에서 단 한 가지 성가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는 잠입술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칼이 휙 공중을 가르는 소리였다. 제2화 불사신. 지금은 상실된 위대한 발견 가운데 두 번째 것은 불사신의 비결이다. 이것은 1952년 미국 해군의 레이더 전문 사관인 폴 히켄돌프 중위가 발견했다. 그 기계는 일종의 전자장치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 상자의 버튼을 누르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에너지권에 쌓이게 된다. 그 에너지야말로 히켄돌프의 우수한 계산 능력으로도 거의 산출해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었다. 이 에너지권은 높은 열이나 많은 양의 방사능도 일체 통과시키지 않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든 동물이든 이 에너지권에 들어가 있는 생물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수소폭탄이 터져도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으며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고 히켄돌프 중위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수소폭탄의 폭발은 없었지만 그 발명이 완성되었을 무렵 우연히 그는 태평양을 넘어 애니웨로 환초로 향하는 순양함급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배는 목적지에서 최초의 수폭 실험에 참가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히켄돌프 중위는 행방을 감추기로 결심했다. 표적으로 삼은 섬에 숨어서 수소폭탄이 터질 때 그 자리에 있어 보기로 한 것이다. 만일 폭발 뒤에도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 발명이 효력이 있다는 것, 사상 최강의 무기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일하에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감쪽같이 몸을 숨겨 초를 새는 동안에 아주 가까이까지 기어가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폭발 지점에서 불과 몇 야드 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예상은 보기 좋게 들어맞아서 중위는 찰과상도 타박상도 화상도 전혀 입지 않았다. 그러나 히켄돌프 중위는 단 한 가지 어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탈출할 겨를도 없는 속도로 지표에서 날아가 궤도에도 오르지 않고 곧장 위로 올라갔다. 49일 뒤 중위는 태양에 낙하했다. 그래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오래전에 숨져 있었다. 중위를 감싸고 함께 날아온 에너지권에는 불과 2~3시간 몫의 공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의 발명은 인류에게서 상실되어 버렸다. 적어도 20세기 동안에는 제3화 불로불사의 묘약. 20세기에 발견되어 상실된 비법에 남은 한 가지는 불로불사의 비결이다. 발견자는 모스크바의 이름 없는 화학자 이반 이바노비치 스메타코프스키. 1978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또 시험해보기도 전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스메타코프스키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발견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 비법을 세상에 내놓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비록 상대가 자기 나라 정부일지라도 일단 넘겨주면 비밀은 마침내 철의 커튼에서 세나와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구소련 정부는 무슨 일에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보다 미개하고 질서 없는 여러 나라에서는 불로불사의 약으로 인한 인구 증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반드시 공산권의 여러 문명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스메타코프스키는 스스로 그것을 복용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불로불사의 몸이 되고 싶어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소련 안에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국외의 사정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또는 무기한으로 살아갈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그는 결심이 설 때까지 당분간 그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또한 자신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완성한 1회분의 약을 지니고 다녔다. 그것은 녹지 않는 작은 캡슐에 든 소량의 약으로 입안에 넣어둘 수도 있었다. 그는 그것을 틀니 옆에 붙여놓았다. 이렇게 해두면 틀니와 볼 사이에 끼어서 자칫 잘못하여 삼켜버릴 염려도 없었다. 그리고 일단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입안에 손을 넣어 엄지손톱으로 캡슐을 터뜨리면 불로불사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윽고 그렇게 결심할 날이 찾아왔다.
그가 폐렴에 걸려 모스크바 병원에 실려갔을 때의 일이었다. 그가 자고 있는 줄만 알고 의사와 간호사가 나눈 대화를 들은 스메타코프스키는 자기가 2~3시간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불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죽음의 공포는 불사에 대한 공포보다 한층 더 컸다. 그리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 그는 곧 캡슐을 터뜨려 약을 삼켰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으므로 그는 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약은 확실히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효력을 나타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식이 몽롱했다. 그 뒤로 3년, 1981년이 되어도 이 환자는 계속 몽롱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러시아인 의사들도 마침내 이 병상의 진단을 내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분명히 스메타코프스키는 어떤 종류의 불로불사 약을 삼켰지만 의사들은 그것을 검출해낼 수가 없었다. 분석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약은 앞으로 영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기한으로 그를 죽음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약으로 인해 그를 폐렴으로 끌어넣은 세균, 즉 그의 몸을 좀먹고 있는 폐렴 쌍구균도 불사가 되어 영원히 그 수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의사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끝없이 돌보는 성가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일찌감치 그를 묻어버렸다.